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껏 제가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슬픈 이야기를 담은 한중록입니다. 한중록은 종조의 어머니이자 사도세자의 아내인 해경궁 홍씨가 약 60년 동안 조선 왕실을 직접 지켜보며 느낀 감정과 떠오른 생각을 쓴 회고록입니다. 개인이 썼다 보니 100% 역사적 사실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역사 보조 자료로는 꽤 많이 잘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중록을 역사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이 책을 쓴 해경궁 홍씨가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까닭은 일단 무엇보다 전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살면서 언젠가는 책을 꼭 한 번이라도 써보고 싶은 저로서는 배울 게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슬픔을 이토록 사무치게 표현하는 글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슬픔을 과하게 표현하면 슬픔이 공감보다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경궁의 글은 실제 자신이 겪은 서사를 바탕으로 슬픔을 표현했고 그 표현 방식이 직접 겪은 일과 아주 잘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무치게 슬픈데 과하다고 느껴지진 않고 담백해서 계속 읽고 싶어요. 이 점이 제가 한중록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해경궁 홍씨를 통해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저는 한중록을 여러 번 읽었는데 처음 읽었을 때는 한중록을 통해 사도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번, 세 번 읽다 보니까 해경궁의 이야기를 사도세자를 이해하는 데에만 소비한다는 게 조금 재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해경궁 홍씨라는 사람을 함께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해경궁 홍씨는 어릴 때부터 궁에 들어와 살아서 어머니와는 편지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그 편지들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해경궁의 아버지가 이런 주의를 줬어요. 외감 편지는 궁궐에 들어가 흘릴 것이 아니오. 안부를 묻는 이외에 사연이 많으면 공경하는 도리가 어긋난다. 소식만 짧게 적어 보내라. 안부 편지에 간단한 소식만 써서 보냈고 친정에서는 해경궁의 편지를 물로 씻어 글씨를 없애 해경궁의 필적을 남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의 큰 조카 수영이 소녀시대 수영 아닙니다. 항상 해경궁에게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내가 느낀 바와 겪은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모두 적지는 못하였다. 해경궁의 아버지가 태몽으로 흑염룡 아닙니다. 흑염룡인가? 미안해 흑염룡. 아버지가 태몽으로 흑룡이 어머니가 계신 곳에 왔는 꿈을 꿨는데 홍씨가 여자로 태어나 버려서 태몽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홍씨가 태어났을 당시 할아버지 정헌공께서 비록 여자지만 보통 아이와는 다르다고 매우 사랑하셨다 합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홍씨는 어렸을 때 언니가 일찍 주고 내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독차지한 것이 천륜의 뜻밖이었다. 부모님께선 큰오빠는 위험있고 정중하게 가르쳤는데 자기는 여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특히 더 사랑하셨다. 가족의 사랑이 따뜻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이상하게 편애하시던 일을 생각하면 이 못난 몸이 궁궐에 들어가야 했기에 그러셨던가 하여 항상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아팠다. 홍씨의 집은 집안 사람들이 마음이 좀 청렴해서 생계를 꾸리지 않았다고 해요. 집이 항상 모자라고 가난한 선비와 같다 합니다. 돈이 최고인데. 1743년 개해년 홍씨가 세자빈으로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홍씨의 부모는 말씀을 고쳐 존대로 바꾸고 모든 어른들이 공경하여 대합니다. 그래서 홍씨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불안하고 편치 않았으며 슬픔을 형용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9살에 시집살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나라가 사돈을 잘 얻었다. 왕실에서 홍씨를 많이 예뻐합니다. 궁에 들어온 지 7년쯤 지나자 여전히 10대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잃게 됩니다. 홍씨는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변 모두가 너무 애통해해서 내가 불효하여 이런 처참한 광경을 당한 것 같아 죄스러웠다. 아니 아이를 잃은 부모가 가장 슬픈데 왜 너가 그런 걱정을 해? 18살이 되던 해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장차 정조가 될 아이였습니다. 이때 용조가 정말 크게 기뻐했다 하더라고요. 홍씨의 친정집도 탄탄대로 승진을 잘했고요. 그래서 모두 홍씨를 축하했죠. 이때 내 팔자가 누가 부러워하지 않겠는가. 홍씨는 이렇게 그 당시의 기쁨을 해고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세자 나이 18살, 그러니까 홍씨의 나이도 18살쯤에 사도세자에게 병환이 나타납니다. 정신질환이었죠. 당시 홍씨는 사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동궁의 글 읽는 소리도 크고 맑았으며 글의 뜻을 이해함에도 그릇됨이 없다. 뵙는 사람마다 동궁의 거룩함을 일컬어 좋은 명성이 많이 떠돌았다. 하지만 아들을 대하는 부왕, 용조의 태도가 너무 사막 같았고
사도세자도 그런 용조를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용조는 손에 잡히는 것마다 그림 그리면 왜 그림 그리냐 뭐라 하고, 무예 같은 걸 하면 왜 무예하냐 뭐라 하고, 심지어 이 당시 무예는 운동, 그러니까 지금의 헬스인데. 헬스 왜 가냐 뭐라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빠야. 심지어 주변에 아빠한테 괴롭힘을 당한다고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니까. 그걸 옆에서 본 며느리 홍씨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사도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그 용조의 첫 아들 효장세자가 무신년에 죽어 왕세자 자리가 꽤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을묘년 사도세자가 태어납니다. 궁중에 기록되어 전하는 것을 보니 7달 만에 동서남북을 가리키셨으며 2살에 글자를 배우시어 60여자를 쓰셨다. 이게 말이 되나? 용조가 쓰라고 시키지 않았을까요? 조선은 그 왕 옆에서 기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로봇이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이 나라 최고 일장인 임금이 갑질하면 고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실제로도 사도세자가 죽은 해의 기록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죠. 경모군께서는 어렸을 때 이미 도랑과 재능이 비상하시고 행동에 법도가 있어 일상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그 용조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해버렸어. 그 기대한 만큼 사도에 대해 실망을 엄청 했고, 실망하고 나서는 이제 지나치게 뭐라 하기 시작했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홍씨는 귀중한 나라 일을 맡을 아드님을 겨우 얻으시고도 부모 곁에서 양육하여 뜻을 이루게 하지 않으시니 어떤 생각이셨을까? 그러니까 10살 된 어린이면 아빠 나 오늘 이거 했어, 엄마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왕가니까 요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좀 자랑도 하고 뭐 부모 사랑을 기대할 수 있었잖아. 근데 홍씨의 눈에는 감히 마주 앉지도 못하고 신하들처럼 몸을 굽히고 엎드려 배웠으니 어찌 그리도 지나치던가 싶다. 그 사도세자가 실제로는 무예를 되게 좋아했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했고 경문 잡서, 그러니까 뭐 불경으로 된 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좋아했다고 하죠.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런 거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이야 그게 당연히 나쁜 게 아니지만 나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조선이니까. 그러면 뭐라 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용조는 조용할 때는 교훈하지 않고 멋대로 두다가 굳이 남들이 모일 때 흉을 보든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그 용조 앞에서는 아는 것을 대답할 때도 쭈뼛쭈뼛 하는데 모르는 것을 일부러 물으니까 사도세자는 더욱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그냥 꼽주는 거잖아. 이건 내가 봤을 땐 용조가 한 158% 정도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 나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이놈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네 씨봉. 나는 무술이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얘는 편하게 태어났네 씨봉. 나는 운동도 연병이고 무예도 못했는데 얘는 무예를 잘하네 씨봉. 나는 지금 탐평이니 뭐니 하면서 신하들 눈치 보면서 힘들게 정치하고 있는데 얘는 개꿀 빨고 있네 씨봉. 그래도 그 하평공주가 있을 때는 오빠를 편들어서 사도에게는 유익한 일이 좀 있었는데, 그 하평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 궁궐의 용조가 어린 사도에게 지나친 훈계를 던질 때 그렇게 하지 마소서. 하고 그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용조의 사랑은 점점 부족해지고 사도는 점점 아들 될 도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대목을 보면서 하평공주도 살아 생전에 내심 불안이 많았을 것 같긴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가 그렇게 화를 입고 다니니까 많이 슬퍼했을 거고, 아빠인 용조도 좋아하는데 나한테는 사랑스러운 아빠인데 왜 오빠한테는 저렇게 화를 내고 무서운 폭군이 되는 거지? 이제 모순적인 상황이 많다 보니까 꽤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신하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다, 예전에는 오라버니를 되게 좋아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폭군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자기에게도 언젠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충분히 있을 거라 봅니다. 기사년 경모군께서 15살이 되시니 1월 22일, 27일 합례하기를 정하였다. 홍씨는 그 용조가 늦게 얻은 자식인 만큼 첫날 밤을 보내는 걸 기뻐하면은 될 일을, 뭔 생각인지 갑자기 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용조와 사도를 옆에서 지켜본 홍씨도 도대체 용조가 뭔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대리를 하는 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사도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신하들 보는 앞에서 그만한 일을 결단치 못하여 내게 번거롭게 물으니 대리를 시킨 보람이 없구나. 그래서 답을 여쭤보지 않고 결정을 하면 네가 벌써 왕이냐? 왜 그걸 혼자 정하냐? 벌써 왕해라. 이런 연병을 뜹니다. 자기 아들을 이렇게 옹졸하게 대하니까 이 정치도 그런 성격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용조가 조선 후기에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탕평책은 어느 한 당파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분쟁을 막는다는 그런 정치 방법이잖아요. 용조가 왕이 오르기 전부터 신하들의 권력 투쟁에 대한 무서움을 봤을 거고 신하들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을 거고 그 어느 한쪽으로부터 화를 입기 싫으니까 누구 한쪽도 지지하지 못해서 어느 진영을 선택하지 못한 그냥 사람이 돼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좋은 말로 탕평책이라고 스스로 포장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이렇게 옹졸한 성격을 보니까. 그런 용조 밑에 사도가 있으니까 세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시나 궁녀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심지어 홍씨에게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홍씨가 아이를 낳을 때도 용조는 사도에게 한마디 잘했다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홍씨는 감격하는 중에도 나만 홀로 사랑과 칭찬을 받으니 불안하여 늘 조심했다. 사랑을 받아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안타깝네요. 자기 남편은 아버지의 사랑이 굉장히 절실한데 정작 그 사랑을 자기만 받으니까 남편의 마음이 다칠까봐 또는 남편의 마음이 사나워져서 그 화가 홍씨 자신에게나 새손에게 갈까봐 불안해하고 조심했다는 거죠. 이해 가을에 어머님을 잃어 서러운 마음이 이를 데가 없는데 부자간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병환이 점점 심해지니 근심이 계속 쌓였다. 이모년 2월 새손은 혼례를 순조롭게 치릅니다. 새손이 혼례를 치른 해, 그해 3월 사도의 병환이 더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달에 선의궁께서 새손빈도 볼 겸 해서 사도를 찾아옵니다. 그러자 사도가 자기 어머님을 귀하게 대접했는데 그 대접이 너무 지나쳤어요. 큰 깃발을 세워 나팔 불고 그렇게 어머니를 모셨는데 물론 사도는 표로 행한 일이겠지만 어머니 선의궁은 사도의 병환이 짙어져서 그러는 거라 놀래했어요. 사도 세자의 정신병이 더 짙어져서 칼을 쥐고 가서 어떻게 하고 오고 싶다. 누구라도 죽이겠다. 아버지마저도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용모죄입니다. 용모죄는 가장 큰 죄죠. 홍씨는 놀라서 말리고 싶었으나 혹여나 자기 아들이 화를 입을까봐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사도의 생모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하지만 선의궁은 400년 종사의 명맥을 이어가기를 원했고 이 종사의 혈맥이 새손에게 있으니 사도를 1000만 번 사랑하나 나라 보전을 위해 자기 아들을 포기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용조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용조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창덕궁 행차 명령을 내립니다. 임오년 5월 13일 사도는 용조의 명에 따라 뒤주에 가둬집니다. 홍씨는 용조가 사도를 대처분으로 다스릴 것 같아 천지가 망극하여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듯 했고 새손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모자가 서로를 붙잡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오후 4시쯤 내간이 들어와서 홍씨에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합니다. 쌀을 담는 개를 내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홍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린 새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망극한 일이 생겼구나 깨닫고 뛰어가 용조께 아뢰었습니다. 살려주셔서 저는 이렇게 밉니다. 아버지 빨리 나가서 나가거라. 대조께서 이리 엄하게 말하시니 새손은 할 수 없이 나와 앉아 있었는데 그때 그 모습은 고금 천지간에 없었을 겁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부딪히는 듯 했고 내가 어찌 한시라도 세상에 머무를 마음이 있었을까. 칼을 들어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옆 사람이 빼앗아 뜻을 이루지 못했고 다시 죽고자 했으나 칼이 없어 못했다. 대조께서 칼 두드린 소리와 소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아버님 잘못하였습니다. 내 간장이 마디마디 끊어지는 듯 했고 앞이 막히니 가슴을 아무리 두드린들 어찌하오. 세상에 없는 소름뿐이며 내가 문 밑에서 목 놓아 슬피 울어도 하늘은 대답이 없었다. 이 장면 보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해경궁 홍씨의 고난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사도세자가 죽고 홍씨는 그날 새손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망극한 일이 해경궁 홍씨에게 있었지만 용조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자를 보존함이 다 임금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용조는 손을 잡고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이 슬픈 와중에도 더 나아갑니다. 새손을 경희궁으로 데려가셔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해 12월에 용조가 새손을 데리고 해경궁을 만나러 온 적이 있는데 새손이 차마 어미 곁을 떠날 수 없는 모습을 용조가 보고 너를 차마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 두고 가마. 이 미친놈이 사이코 용조가 새손을 더 이상 제인의 아들로서 둘 수 없으니까 사도세자의 형인 이미 죽은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이제 이 일로 해경궁은 공식적으로 새손의 어미가 아니게 됩니다. 1776년 3월 27일 종조가 22대 왕으로 즉위하고
17일 후에 하나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상소는 원로 대신 홍봉환이 사도세자를 죽게 한 혐의가 있으니 탄핵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홍봉환은 홍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누가 부모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하지만 일찍이 부모를 떠나 있다가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정을 겸하여 사랑을 주었으니까 특히 홍씨에게는 아버지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죠. 정조는 고민합니다. 결국 정조는 어머니를 생각하여 홍봉환을 죽이지 않고 낙향시킵니다. 근데 분명 초반에 나란 일에 간약이 꺼려하듯 다 말해놓고 홍씨의 집안 사람들이 마음이 좀 청렴해서 생계를 꾸리지 않았다고 해요. 세자빈이 된 홍씨를 등에 업고 권력을 얻으니까 이렇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1777년 7월 28일 궁궐에 자객이 들어옵니다. 자객의 목표는 정조 암살. 하지만 암살은 실패합니다. 8월 9일 약 10일 후에 2차 자객이 침입합니다. 2차 자객 또한 정조를 암살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고문을 때려서 누가 시켰는지 추궁을 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 이름은 홍낙임, 바로 해경궁의 친동생이었죠. 정조는 용모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홍낙임을 무죄로 풀어줍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에 이어 동생까지 용모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홍씨의 집안은 크게 무너졌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졌고 가족들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살았습니다. 정조의 치세가 안정되자 친정도 좀 안정되어 갔습니다. 1789년에 사도세자 묘가 수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때 홍씨는 죽은 자기 남편의 간도 보지 못해 슬펐는데 정조가 어미의 뜻을 헤아려 산소에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해경궁은 수원으로 갑니다. 이 당시 이 하성 행차가 능행도의 그림으로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약 6,000명이 동원될 만큼 엄청 큰 규모였다고 해요. 묘를 다녀온 다음날 봉수당이라는 곳에 큰 잔치를 엽니다. 홍씨의 해감년을 연 거예요. 각종 악기를 연주하고 춤과 노래를 흥겹게 부르면서 아주 크게 연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 덕분에 그동안 역적으로 몰린 해경궁 집안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다고 해요. 홍씨는 이제 좀 괜찮나 싶다가 1800년 정조 즉위 24년에 정조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손자인 순조가 왕위에 즉위합니다. 당시 나이 11살. 국가 정세를 돌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죠. 그래서 어린 왕 대신 정치하는 수렴청정을 하는데 왕대비 정순왕후가 됩니다. 정순왕후는 정치적으로 완전 반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홍씨의 동생 홍낙임이 죄는 없었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 역적으로 몰립니다. 홍낙임은 결국 제주로 유배된 뒤 사약을 받습니다. 내 신세를 서러워하여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으며 통곡하고는 기절하였다. 정조가 생전에 어머니 홍씨에게 역적으로 몰린 친정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약조를 했는데 그 약조를 지키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친정의 명예와 사도세자의 명예를 복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제 한 명밖에 없었죠. 바로 홍씨의 손자 순조였습니다. 홍씨는 60세부터 70세가 되는 해까지 약 10년 동안 자신의 일생을 해고하며 글을 씁니다. 그 기록이 한중록이고 순조는 그 해고록을 통해 그동안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고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명예와 풍산 홍씨 집안의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세상이 자기를 이렇게 억까하고 있는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글로써 인생을 담아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이런 억까를 당했으면 정신줄을 부여잡고 살 수는 있을런지 싶습니다. 이 영상은 역사를 다뤄야 해서 이미 몇 번 읽은 책이지만 준비하는 동안 더 여러 번 읽었고 이것저것 좀 찾아보면서 공부도 꽤 했던 영상입니다. 그럼에도 역사 내용이 좀 틀렸다면 틀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뻔. 당연한 이야기지만 반성하고 제가 알고 있던 잘못된 지식을 고집하지 않고 고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땡큐.